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것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보따리 하나를 던지듯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등을 돌린 무슨 채 죄를 대답이 지었기에 없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며느리 뒤로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밤새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 담장 너머로 시어머니의 나지막한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북촌에 대대로 판서를 배출한 이름난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은 여흥민 씨, 사람들은 그저 민씨 부인이라 불렀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태겸을 키워낸 지 어언 20년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의 허리는 언제나 꼿꼿했고 눈빛은 서리빨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매서움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지요. 태겸은 27, 문과의 급제에 조정에 촉망받는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소원은 본디 평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심지가 굳고 손끝이 야무진 처자였지요. 민씨 부인이 손수 며느리로 점 찍어 들인 사람이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가문이 무슨 소용이더냐. 사람 됨됨이가 먼저이니라. 혼사를 정할 때 민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온 집안 친척들이 수군거렸지만 민씨 부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씨 부인이 소원을 눈여겨본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 저작거리에서 소원이 굶주린 노파에게 자신의 마지막 곡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저 어린 처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찌 저리 마음이 넓단 말인가. 민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발길을 멈추고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씨 부인은 은밀히 소원의 됨됨이를 몇 차례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지요. 이 아이라면 능히 이 집안 며느리로 삼을 만하다. 그렇게 하여 성사된 혼인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태겸은 첫눈에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디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첫날 밤 태겸이 수줍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소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혼인한 지 5해 소원과 태겸 사이에는 아들 은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은호는 이 집안의 유일한 대를 이을 아이였지요. 작고 여린 체구에 눈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은호는 유독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할마마마, 안아주세요. 은호가 짧은 팔을 벌리며 조르면 민씨 부인의 얼굴에는 잠시 표정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누구도 보지 못하는 밤이 되어서야 그 얼굴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도 그러했습니다. 은호가 잠든 방문 앞에서 민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손자의 이마를 가만히 짚어보았지요. 내 새끼. 아무도 없는 방에서 민씨 부인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낮 동안 좀처럼 웃지 않던 그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도 잠시 민씨 부인은 이내 냉정한 얼굴로 돌아와 방을 나섰지요. 아무도 이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문 밖에 서 있던 늙은 여종 나주댁만이 어둠 속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주댁은 이 집안에서 30년을 일한 몸종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시집을 때부터 함께 따라온 사람이었지요.
누구보다 이 집안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주댁이었습니다. 나주댁은 본디 나주 땅 소장농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던 그녀를 민씨 부인의 친정에서 거두어 몸종으로 삼았지요. 민씨 부인이 이 집안으로 시집을 때 나주댁도 함께 딸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상전과 종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둘도 없는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는 마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것이구먼요. 나주댁이 젊었을 적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님도 참 낮에는 저리 매정하게 구시면서 나주댁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말 끝에는 옅은 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소원은 시집 온 지 5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씨 부인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소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던지는 무뚝뚝한 말 속에 은근한 다정함이 섞여 있다는 것을요. 밥은 먹었느냐? 그 짧은 한마디에도 소원은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예, 어머님. 어머님도 진지 드셨는지요? 소원이 또박또박 여쭈면 민씨 부인은 고개만 까딱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두 여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소원은 은호와 함께 마당에서 알밤을 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제일 큰 알밤이에요. 은호가 두 손 가득 알밤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소원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툇마루에서 지켜보던 민씨 부인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리 뛰어다니다 넘어지겠구나. 조심히 다니거라. 민씨 부인이 짐짓엄한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원은 솔수 삶은 알밤을 소반에 담아 민씨 부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은호랑 주운 알밤입니다. 좀 드셔보십시오. 민씨 부인은 잠시 소반을 바라보다가 알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솜씨가 늘었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소원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렇듯 이 집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소한 정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평범한 저녁이 훗날 얼마나 그리운 기억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태겸은 그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겉으로는 저리 무뚝뚝하셔도 속정은 누구보다 깊으신 분이요. 태겸이 소원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지요. 소원은 그 말에 그저 웃음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이 집안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온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평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황판서, 나이 70을 넘긴 노회한 대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원로 행세를 했지만 속은 누구보다 음험한 사람이었지요. 태겸의 부친이 살아있을 적 황판서와 정면으로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뇌물을 받은 지방관을 태겸의 부친이 직접 탄핵했는데 그 지방관이 다름 아닌 황판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황판서는 관직에서 한 발 물러나야 했고 그때의 앙심을 20년 가까이 품어왔습니다. 김가 그 집안 아직도 승승장구한다지. 황판서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신복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그 대가 아드님이 또 승차했다고 들었습니다. 대감.
황판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20년이나 기다렸느니라.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곰삭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황판서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지방의 한 종친과 태겸 사이의 서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오간 적도 없는 내용을 그럴싸한 필체로 꾸며낸 것이었지요. 이만 하면 되었느니라. 이 서찰 하나면 능히 영모로 엮을 수 있을 것이야. 황판서는 그 위조 서찰을 흡족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대감, 만에 하나 발각이라도 되면 신복이 조심스레 우려를 표했습니다. 발각될 일은 없느니라. 이미 증인도 매수해 두었으니. 황판서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 무서운 음모의 그물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태겸이 이번에 정삼품으로 승차했다는 소식이 온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경사입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정삼품에 오르셨다 하옵니다. 나주대기 헐레벌떡 안채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민씨 부인의 얼굴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았습니다. 고생 많았느니라. 민씨 부인이 태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원은 그저 남편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사실에 기뻐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이 기쁨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태겸은 오랜 버신 참판댁 아들과 술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복에 요즘 조정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으니 버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태겸이 되물었습니다. 황판서 대감이 근래 부쩍 자네 이야기를 자주 입에 올린다더군.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태겸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그분과 척질 일이 무에 있겠나. 너무 걱정 말게. 그러나 벗의 얼굴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른 뒤끝이 참으로 무서운 분이시라네. 부디 몸 조심하시게. 태겸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경고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겸은 벗의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려 은밀히 사람을 풀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낌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보. 태겸은 소원에게 그리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소원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련민 씨 부인 역시 평소와 달리 자주 사랑채를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태겸이 물으면 민 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니라.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금부에서 나왔소. 문 여시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슬이 펄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무슨 일이오? 태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관원의 손에는 두툼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태겸, 그대는 영모의 가담한 혐의로 국문을 받게 될 것이오. 그 한마디에 온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모라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요. 태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왕실 종친과 결탁하여 영모를 도모했다는 고변이 접수된 사안이오. 증좌도 함께 올라와 있소이다.
관원의 말에 태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혀 짐작조차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소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은호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태겸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관원들은 일단 물러갔습니다. 정식 국문은 사흘 후로 예고되었지요. 그러나 그 사흘이 이 집안 모두의 운명을 갈라놓게 될 참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관원들이 물러간 뒤에도 오랫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싸늘한 밤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서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씨 부인이 소원을 부엌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내 상은 따로 차리지 말거라. 민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소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남은 밥이나 챙겨 먹으라 일렀느니라. 소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다정하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남처럼 굴었습니다. 태겸이 이를 알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찌 갑자기 소원에게 이러십니까? 민씨 부인은 아들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니라.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야. 그 말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태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서는 태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그날 밤 태겸은 소원의 손을 잡고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소. 그대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구려. 소원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 말과 달리 소원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쉽게 다잡아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민씨 부인의 냉대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릇 씻는 솜씨가 그리 굼떠서야 어디 쓰겠느냐. 민씨 부인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지고 갔습니다. 소원은 그저 묵묵히 손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저것이 이 집 며느리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소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그렇게 모진 말을 던지고 돌아설 때면 늘 등을 보인 채였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주댁도 이 사정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대체 왜 이러시는지요? 며느라기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나주댁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민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는 알 것 없느니라.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그 대답이 어찌나 차갑던지 나주댁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주댁은 그날 밤 민씨 부인의 방에서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나주댁의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무렵 민씨 부인은 매일 밤 아무도 몰래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낡은 문갑 속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촛불 아래 펼쳐 놓았지요. 그것은 이 집안 명의로 된 논반 문서들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붓을 들어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 무엇이 적히고 있는지는
이 방 안에서 오직 민 씨 부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원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낡은 저고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 씨 부인이 시집을 때 입고 왔다는 색이 다 바랜 옷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이 옷은 어찌 여기 나와 있는지요? 소원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민 씨 부인은 그 옷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말거라. 내가 알바 아니다. 소원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일을 소원은 훗날까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 씨 부인의 냉대는 점점 돌을 더해갔습니다. 집안 잔치가 있던 날, 민 씨 부인은 손님들 앞에서 소원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무얼 했느냐. 손님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원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손님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댁 시어머니, 며느리를 어찌 저리 박대한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으로 매정하기도 하시지. 그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비녀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옥비녀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민 씨 부인의 방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온 집안 하인들이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옥비녀가 소원의 반지꼬리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소원이 놀라 항변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원에게 쏠렸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 물건에 손을 대다니.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소원은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아무리 항변해도 믿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민 씨 부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냉정한 얼굴로 돌아와 그저 짧게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이날의 소동은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댁 며느리 도둑질까지 했다더라. 쯧쯧, 시어머니가 그리 매정하게 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소원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정작 그 옥비녀를 반지꼬리에 넣어둔 것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원은 그저 눈물을 삼키며 그 억울함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 씨 부인은 그 소문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퍼져나갈수록 민 씨 부인의 낯빛은 더욱 결연해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태겸이 참다 못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손가락질이면 어떻고 흉이면 또 어떠하냐? 민 씨 부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일도 있는 법이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태겸도 소원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은호가 할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마마마, 저랑 놀아주세요. 은호가 천진하게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민 씨 부인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거라. 성가시게 굴지 말고. 은호는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원이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어찌 아이한테까지. 소원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민 씨 부인은 아무 대꾸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닫고 홀로 남은 민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새끼를 어찌 이리. 그 흐느낌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소원과 태겸 사이에도 점점 서먹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태겸은 조정일과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사이에서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당신도 참으로 힘들 것이오. 네, 미안하오. 태겸이 밤늦게 돌아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원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소원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원은 홀로 마음을 사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웃에 살던 늙은 참판댁 대감이 하루는 민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겸의 부친과 젊어서부터 절친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 요즘 이 댁에 흉흉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며느리를 그리 박대하신다니 대체 무슨 연유이신지요? 민 씨 부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허나 이대로라면 태겸이의 앞날에도 흠이 될까 걱정입니다. 흠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 씨 부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참판댁 대감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을 보는 민 씨 부인의 눈빛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상의 기일을 맞아 온 친척들이 모이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소원이 정성껏 제사 음식을 도맡아 준비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민 씨 부인은 이번에는 소원을 제사상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손이 닿으면 조상님께 누가 되느니라. 저리 물러가 있거라.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온 그 말에 소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정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원이 겨우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다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며느리 옥비녀 사건도 그렇고 뭔가 큰 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게 말일세. 부정하다니 예 사실이 아닌 듯 싶으이. 소원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뒷방에 홀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를 들으며 소원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밤 소원은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호를 생각하면 그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문이 예고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 씨 부인은 소원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 문서를 모두 내놓거라. 민 씨 부인이 대뜸 말했습니다. 소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그 문서들은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패물과 혼수는 있지 않느냐. 그것들부터 내놓으라는 것이다. 소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이 시집을 때 가져온 패물함을 내밀었습니다. 민 씨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소원의 눈에는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소원이 나르던 국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 씨 부인이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손버릇 없는 것이 귀한 그릇을 이리 함부로 다루다니. 민 씨 부인의 손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부엌에 있던 종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소원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소원의 볼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든 채 서 있다가 이내 힘없이 내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민씨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부엌을 나섰습니다. 지켜보던 종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정말 손찌검이라도 하시는 게 아닌지 몰라. 소원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순간 소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 하나가 스쳤습니다. 어째서 그 손이 끝내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나주댁이 몰래 소원의 방을 찾았습니다. 애기씨,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구먼요. 나주댁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소원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네, 나주댁. 어머님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나 그 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주댁은 그런 소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애기씨는 아무 잘못 없으시구먼요. 그것만은 이 늙은이가 압니다. 그 한마디에 소원은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태겸은 국문을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원, 내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어머니를 설득해보리다. 태겸이 소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모라는 말이 어떤 무게를 지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연좌라는 말이 소원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설마 그 화가 자신과 은호에게까지 미치리라고는 차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국문을 이틀 앞둔 날, 민씨 부인은 홀로 사당을 찾았습니다. 조상들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상님, 부디 이 며느라기와 손주만은 살려주소서. 민씨 부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당을 나서는 순간 민씨 부인의 얼굴은 다시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당 밖에 서 있던 나주댁만이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씨 부인은 나주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주댁, 내 부탁이 하나 있느니라. 나주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마님. 내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너는 그저 지켜만 보거라. 그리고 민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나직이 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라기와 은호를 부탁하마. 나주댁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나 민씨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원은 참다 못해 민씨 부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저입니다, 어머님. 소원이 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소원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녀 오늘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대체 무얼 그리 잘못했는지요. 옥비녀도 밥상도 사람들 앞에서의 그 모든 일들도. 소녀는 정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민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소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격렬한 갈등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느니라. 민씨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원은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더는 묻지 말거라.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 된다.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소원이 다시 입을 떼려 했지만 민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밤이 깊었느니라. 소원은 결국 아무 답도 얻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서기 직전 소원은 얼핏 보고 말았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을요. 그 눈물의 의미를 소원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원이 물러간 뒤 민씨 부인은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문갑 속에서 딱 문서들과 붓을 꺼내 마지막 한 글자까지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글을 다 쓴 뒤에는 시집을 때 입고 왔던 낡은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민씨 부인은 바늘을 들어 서찰과 문서를 저고리 안감 깊숙이 밀어넣고 한 땀 한 땀 기워 나갔습니다. 평생 바느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뒤 민씨 부인은 그 저고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디 이것이 너희를 지켜주기를. 민씨 부인은 나직이 읊조리며 그 옷을 다른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 보따리를 대문 옆 헛간에 몰래 숨겨둔 뒤에야 민씨 부인은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국문을 하루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새벽부터 마당 한복판에 나와 섰습니다. 그 표정이 여느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소원은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나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빛이 지금껏 본 적 없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것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민씨 부인의 고함이 온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담장 너머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소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찌 이러시는지요? 소원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오늘부로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니라. 민씨 부인이 소원의 손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던지듯 쥐어주었습니다. 소원은 그 보따리를 받아들고도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십니까? 소원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민씨 부인은 등을 돌린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고. 민씨 부인의 목소리는 끝까지 얼음장 같았습니다. 소원은 은호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무릎을 꿇은 채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유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댁 시어머니, 참으로 독하기도 하시지. 며느리를 저리 매몰차게 내쫓다니 사람이 할 짓인가. 그 수군거림 속에서 소원은 결국 은호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소원은 그 앞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소원은 그저 아들을 꼭 끌어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원과 은호는 갈 곳 없이 마을 어귀 낡은 헛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소원과 은호가 쫓겨난 그날 밤, 민씨 부인의 방에서는 밤새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너머로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의 나주댁만이 그 담장 아래 조용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나주댁은 그 흐느낌의 뜻을 알 것도 같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 관원들이 다시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태겸은 오라를 받으라. 관원의 외침에 태겸은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올가매는 순간 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원, 은호는 어찌 되었소? 태겸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태겸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 아내와 아들이 쫓겨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매몰차게 굴던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끌려가면서도 태겸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씨 부인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아들이 끌려가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지요. 그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태겸아. 내 너에게까지는 차마 알릴 수 없었느니라. 민씨 부인은 방문 너머로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아들에게조차 계획을 알리지 못한 것은 국문 중 실수로라도 발설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민씨 부인이 짊어져야 했던 또 하나의 무게였습니다. 관원 하나가 집안 살림을 살피다가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댁에 며느리와 아이가 있다 들었는데 지금 어디 있소? 마당을 쓸던 늙은 하인이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마님께서 며느리를 내쫓으셨습니다요. 온 동네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관원은 잠시 미간을 좁히다가 이내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호적을 보니 정말이군. 이미 며칠 전 절연 문서까지 관아에 접수되어 있소. 관원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발기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짧은 대화 하나가 소원과 은호의 목숨을 살린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씨 부인도 국문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대는 며느리에게 영모의 재물을 빼돌리지 않았느냐. 국문관이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민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여러 날 전 내가 이 집안에서 내쫓았소. 이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허나 소문에는 그리 매정하게 내쫓을 이유가 없다고들 하던데 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쫓았을 뿐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외다. 민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문은 가혹했습니다. 매질이 이어질 때마다 민씨 부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입에서는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겸은 결국 영모의 죄를 벗지 못한 채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민씨 부인은 옥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진 국문의 상처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그 집안의 사람들은 그해 겨울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것은 이미 호적에서 지워진 소원과 은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취를 감춘 나주댁 역시 어딘가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다시 만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은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원은 은호를 데리고 헛간을 나섰습니다. 당장 하룻밤 몸 누일 곳도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소원은 우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삭실거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저 혹시 빨래나 바느질할 일거리가 있으신지요? 소원이 조심스레 물으면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초리뿐이었습니다. 이 여편네 낯이 익은데 혹시 그 댁에서 쫓겨났다는 며느리 아닌가? 어느 집 안주인이 소원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도둑질까지 했다는 그 며느리 말이야?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거들었습니다. 소원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비녀 소문이 이 멀리까지 퍼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집엔 그런 손버릇 있는 사람 필요 없네. 썩 가시게. 문이 매몰차게 닫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원은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역적집 며느리라며 재수 없게 얼씬도 맑게. 어느 저작거리에서는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마치 병이라도 옮길 사람처럼 피해 다녔습니다. 은호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저렇게 쳐다봐요?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소원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소원은 결국 시집을 때 유일하게 지니고 있던 은가락지를 저작거리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이런 낡은 것 몇 푼 못 쳐주겠소만. 전당포 주인이 시큰둥하게 말하며 헐값을 내밀었습니다. 소원은 그 돈으로 좁쌀 한 되를 사서 그날 저녁 겨우 죽 한 그릇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원과 은호는 다 쓰러져가는 선앙당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찬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몸을 녹일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은호가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소원은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은호야. 어머니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거라. 그러나 그 말과 달리 소원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원은 한 국밥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설거지나 허드레실이라도 시켜달라 사정해볼 참이었습니다. 주인장, 부디 저를 좀 써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소원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잠시 소원을 훑어보더니 이내 혀를 찼습니다. 보아하니 사연 있는 여자 같은데 괜히 뒤탈날 일 만들고 싶지 않으이. 다른 데 가보시게. 그렇게 문전에서 또 한 번 쫓겨난 소원은 골목 어귀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은호가 배고픔에 칭얼거리는 소리가 소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보름 남짓 두 모자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때로는 개울가에서 나무를 뜯어 허기를 달랬고 때로는 남의 집 문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원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같지만 그래도 은호에게만은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습니다. 그 무렵 소원의 귓가에는 시댁이 있던 마을 쪽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댁 아드님이 결국 참형을 당했다더라. 시어머니 되는 분도 국문 중에 돌아가셨다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소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서 고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죄인의 집안으로 낙인 찍힌 처지에 얼씬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소원은 그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소원과 은호는 마을 어기 낡은 헛간에 몸을 뉘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헛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애기씨, 여기 계셨구먼요. 나주댁이었습니다. 그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발에는 물집이 잔뜩 잡혀 있었지요. 나주댁은 주인마님의 부고를 들은 그날부터 곧장 소원과 은호를 찾아 나선 참이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혹시 젊은 아낙과 어린아이를 보지 못했느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 저작거리에서 역적집 며느리가 이 근방에서 걸식을 한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밤낮 없이 이 헛간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소원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주댁마저 저희를 버리지 않았군요. 나주댁은 아무 말 없이 소원과 은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찌 애기씨와 도련님을 버리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함께하겠구먼요. 그 한마디에 소원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로 마을을 떠나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연고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세 사람은 도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 그 산골 마을은 도성에서 워낙 멀어 그들의 사연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어기 다 쓰러져가는 빈집 한 채를 얻어 겨우 몸을 뉘일 수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에는 찬바람이 그대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만한 거처라도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나주댁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흙을 개어 벽을 바르고 짚을 엮어 지붕을 새로 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걸쳐 겨우 사람 살 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세 식구는 그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을 청했습니다. 나주댁은 예전부터 익힌 바느질 솜씨로 삭바느질을 맡았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부잣집 바치를 거들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모내기철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한 논일을, 가을이면 볕단을 나르는 고된 일을 도맡았습니다. 이런 힘든 일은 처음이실 텐데 참으로 애쓰십니다. 함께 일하던 동네 아낙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이 되면 하루 품삯으로 받은 곡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소원과 나주댁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발이 얼어붙는 날에도 두 사람은 쉬지 않고 나무찜을 날랐습니다. 애기씨, 이 늙은이가 좀 더 지고 갈 터이니 애기씨는 조금만 지시구먼요. 나주댁이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자청했습니다. 아닐세, 나주댁도 몸이 성치 않은데 어찌 그러나. 소원이 만류해도 나주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세월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은호도 어린 나이에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나무를 캐러 다니고 저녁이면 땔감을 주워 모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다 컸으니 힘든 일 시켜주세요. 은호가 제법 의젓하게 말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소원은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작은 서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은호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글 읽는 소리의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은호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서당에 낼 월사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소원은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원의 마음을 눈치챈 나주댁이 어느 날 훈장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우리 도련님이 그리 총명한데 대신 제가 훈장님 댁 빨래며 바느질을 도맡을 터이니 부디 한 자리 내주실 수 없겠는지요. 그 정성에 감복한 훈장은 결국 은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은호는 새벽마다 서당으로 달려가 남들보다 갑절로 열심히 글을 익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원은 처음으로 이궁핍한 삶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원은 짐 보따리를 정리하다가 시집에서 쫓겨나며 받았던 그 낡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소원은 그 보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한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런 것,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할 마음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초가 한 칸에 세 식구가 몸을 뉘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주댁은 늘 은호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가 살아있는 한 도련님은 절대 굶기지 않을 것이구먼요. 은호는 그런 나주댁을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소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그날 마당에서 들리던 시어머니의 고함이 귓가에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것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그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소원의 가슴은 다시금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소원은 홀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는 방구석 궤장 밑바닥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소원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흉년이 들어 마을 인심마저 각박해진 해가 있었습니다. 소원은 품삯 일거리를 구하러 이 집 저 집을 전전했지만 좀처럼 일을 얻지 못했습니다. 뜨내기한테 내줄 일이 어디 있나. 우리 식구 먹을 것도 빠듯한데 어느 밭주인이 매몰차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소원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배고파 우는 은호를 등에 업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멀건 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머니는 배부르니 너 먼저 먹거라. 소원은 자신의 몫을 은호에게 밀어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소원의 배 속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도 나주댁은 묵묵히 삭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는 날도 있었지만 나주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애기씨, 조금만 더 참으시구먼요. 곧 좋은 날이 올 것이구먼요. 그 말이 진심인지 그저 위로인지 소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주댁의 그 한마디에 기대어 소원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너머 장터에 다녀온 나그네 하나가 이 마을에 흘러들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소원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 낯이 있구먼. 혹시 한양 그 역적 집안 며느리 아니오? 나그네의 말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저 집, 역적 집안이었다며. 어쩐지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니.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애들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네. 부정이라도 탈까 무서워. 어느 집 노파는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바치를 나가도 예전처럼 선뜻 품삯을 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네한테 일을 맡겼다가 무슨 화라도 입을까 무섭네. 밭주인이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잘라 말했습니다. 소원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호도 마을 아이들 틈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 자식이랑은 놀지 말랬어. 또래 아이 하나가 은호를 향해 소리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꾹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역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저를?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원은 아들을 품에 안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가라앉기까지 세 식구는 몇 달을 더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세월이 흐르며 나그네의 말도 조금씩 잊혔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차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소원의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모진 말씀 한마디가 저희 모자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어요. 소원은 밤마다 홀로 이렇게 되뇌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주댁은 그런 소원의 마음을 알면서도 차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씨 부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는지 나주댁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그날 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흐느낌 소리만이 나주댁의 가슴 한구석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겁니까? 나주댁은 가끔 홀로 하늘을 보며 되뇌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알 길은 아직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소원은 결국 참았던 속내를 나주댁 앞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나주댁, 나는 아직도 어머님을 용서할 수가 없네. 소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 애지중지하시던 은호마저, 그리 매몰차게 뿌리치시던 그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 애기씨. 나주댁이 안타까운 얼굴로 소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대체 무얼 그리 잘못했다고 온 동네가 다 보는 앞에서 그리 망신을 주셨는지. 나는 지금도 그날 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네. 소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주댁은 그저 말없이 소원의 등을 쓸어줄 뿐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속사정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소원의 원망은 그렇게 또 하루 가슴 깊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어느덧 15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은호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려니 했지만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은호의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좀 어지럽습니다. 은호가 힘없이 말하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원은 놀란 마음에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예사롭지 않소이다. 제대로 된 약을 써야 하는데 그 값이 만만치 않을 것이오. 소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약값이 얼마나 드는지요? 의원이 말한 액수를 듣는 순간 소원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세 식구가 몇 해를 모아도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원은 있는 살림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만한 돈이 나올 구석은 없었습니다. 소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은가락지를 맡겼던 전당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맡길 만한 물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미안하네. 우리도 당장 먹을 것이 빠듯해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마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원은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은호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소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반드시 방도를 찾을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 말거라. 그러나 정작 그 방도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원은 은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당으로 나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소원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소원은 하늘을 향해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주댁이 조용히 소원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애기씨. 나주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원은 눈물을 훔치며 나주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주댁,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주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애기씨, 그 낡은 보따리 말입니다. 소원은 그 말에 흠칫했습니다. 그 보따리가 왜? 한번 열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님께서 그냥 옷가지만 담아 보내셨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구먼요. 소원은 그 말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보따리였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가녀린 숨소리를 떠올리자 소원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소원은 방으로 들어가 궤장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따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 매듭을 푸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정말로 낡은 옷까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색이 다 바랜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해진 버섯 몇 짝이었지요. 소원의 눈에서 다시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역시 그냥 옷가지뿐이었구나. 소원은 힘없이 그 옷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주댁이 저고리 하나를 집어들고는 무언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애기씨, 이것 좀 보시구먼요. 나주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다가가 보니 저고리의 안감이 유독 두툼했습니다. 누군가 안쪽에 무언가를 덧대어 촘촘히 기워놓은 흔적이었습니다. 소원은 떨리는 손으로 실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기운 바느질이었습니다. 그 실밥을 다 뜯어내자 안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소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이 근방에서도 손꼽히는 기름진 논밭의 문서 여러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사이에는 곱게 접힌 서찰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소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찰을 펼쳤습니다.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민씨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소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찰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원 보아라. 이 글을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먼저 용서를 구하마. 내 너를 그리 모질게 대하고 그리 매정하게 내쫓은 것을 말이다. 너는 아마 지금껏 나를 원망하며 살아왔겠지. 그 원망 마땅한 것이니 탓하지 않으마. 소원의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겸이 국문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모의 죄는 삼족을 멸한다 하였느니라. 너와 은호까지 그 화를 입을 것이 자명했다. 어떻게든 너희 둘만은 살려야 했다. 그러나 관아의 눈은 매서운 법. 그저 조용히 너를 내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온 동네가 다 알도록,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가도록 너를 이 집안에서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다. 그래야 너희가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으니 옥비녀 일도 내 미리 꾸민 일이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야 훗날 내가 너를 내쫓은 일이 조금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 소문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내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리해야만 너와 은호가 온전히 살 수 있었다. 못난 시어미를 부디 용서해다오. 소원은 그제야 그날의 고함이 무엇을 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리 크게 소리쳐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소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너를 내쫓으며 내 가슴이 어떠했는지 너는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내 손에 보따리를 쥐어주면서도 차마 내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등을 돌린 것이다. 내가 무릎을 꿇고 매달릴 때 내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설 수밖에 없었느니라. 내가 흔들리면 너희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었으니 이 땅 문서들은 내가 오래도록 남몰래 모아둔 것이다. 황판서의 눈을 피해 조금씩 빼돌려 두었다. 이것으로 너와 은호가 굶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은호는 내 손자다. 이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다. 부디 그 아이만은 무사히 자라도록 해다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라도 내 마음이 이 늙은이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태겸이에게는 차마 이 계획을 알리지 못했다. 행여 국문 중에 실수로라도 발설될까 두려웠던 까닭이다. 그 아이도 끝까지 너희의 안위를 걱정하다 눈을 감았을 것이다. 그것이 이 어미의 가장 큰 죄스러움이다. 부디 태겸이의 목까지 너와 은호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다오. 소원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마. 나는 매일 밤 내 방문 앞을 서성였다. 은호가 잠든 얼굴을 보러 몰래 들어가곤 했다. 겉으로 내색하지 못했을 뿐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부디 살아다오. 그것이 이 어리석은 시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서찰의 마지막 줄을 읽은 소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소원은 서찰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나주댁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애기씨, 마님께서는 정말로 애기씨와 도련님을 살리려 하신 것이었구먼요. 그 말에 소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5년의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원망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소원은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주댁이 소원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애기씨 잘못이 아니지요. 그 누가 이 사연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문 틈으로 알아누운 은호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소원은 아들에게 달려가 그 여인 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호야, 이제 살 길이 생겼단다. 할머님께서 우릴 살리셨단다. 이튿날 새벽 소원은 땅 문서 한 장을 챙겨 들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행여 문서가 가짜로 의심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큰 지주댁을 찾아간 소원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주는 문서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문서 어디서 난 것이오? 부인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소원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님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진품이 틀림없습니다. 지주는 한참을 문서에 찍힌 관인을 살펴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 예전에 한양 김대 감댁 소유였던 문서 아니오? 관인도 정확하고 진품이 틀림없구려. 그제야 소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원은 그 자리에서 문서를 팔아 마침내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소원은 그 길로 저작거리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5해를 알았다고요? 늦지 않게 잘 오셨소이다. 의원은 은호를 꼼꼼히 살핀 뒤 귀한 약재 몇 가지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 약재들은 값이 상당합니다만 아이의 몸을 근본부터 다스릴 것이요. 소원은 그 약값을 망설임 없이 치렀습니다. 돈은 아끼지 마시고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다 써주십시오. 소원이 의원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원은 은호에게 정성껏 탕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은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소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벅찬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원은 하늘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남은 땅 문서로는 작은 논밭을 마련하고 조촐하나마 제대로 된 집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새 식구의 살림은 그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소원은 남은 돈의 일부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흉년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아픈 이가 있으면 약값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 댁 알고 보니 참으로 인정 많은 사람들이었구먼.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차츰 달라져 갔습니다. 전에는 등을 돌리던 이웃들도 이제는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나주댁은 흐뭇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애기 씨는 역시 마님이 알아보신 그대로시구먼요. 그러나 소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능얼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주댁,
내 아무래도 한양에 다녀와야겠네. 어느 날 저녁 소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주댁은 그 뜻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지요, 애기씨. 이제는 그리하실 때도 되었구먼요. 며칠 후 소원은 은호와 나주댁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그 길이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한 뒤로 옛 저택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소원은 발걸음을 옮기던 중 예전 이웃에 살던 참판댁 대감과 마주쳤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은 소원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그 댁며느리 아니신가? 살아 계셨구려. 소원은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어른,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내 그날 이후로 자네들 소식이 궁금했으나 도무지 알 길이 없었네. 참판댁 대감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원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감어른, 혹 어머님께서 국문 중에 어떠하셨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우연히 국문장 근처에서 들은 이야기이네만. 그 댁 부인께서는 끝까지 며느리와 손자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으셨다 하더군. 매질이 그리 혹독했음에도 그저 침묵으로 버티셨다 하니 참으로 독한 분이셨네. 소원은 그 말에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함께 들었네. 마지막 순간까지 부인께서는 며느리와 손자의 안위만을 되뇌셨다고 하더군. 소원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감어른. 소원은 참판댁 대감과 작별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원은 수소문 끝에 죄인의 신분으로 죽은 이들이 묻힌다는 야산 한쪽 자락을 찾아냈습니다. 봉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라한 무덤 2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태겸과 민씨 부인의 무덤이었습니다. 소원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겨우 입을 땐 소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은호도 함께 왔습니다. 곁에 선 은호가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마마마, 저 은호예요. 이제 다 나았어요. 소원은 품에서 그 서찰을 꺼내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어머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소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살리시려 그리하셨다는 것을요.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어머님 마음을 알아들였더라면. 소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셨는데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그리고 은호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야산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보던 나주댁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님, 이제야 애기씨 마음이 마님께 닿았을 것이구먼요. 바람이 스산히 불어와 무덤가의 마른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오래도록 참아왔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원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까지 세 사람은 그렇게 무덤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소원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온 첫날 서투른 손으로 인사를 올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문이 무슨 소용이더냐. 사람 됨됨이가 먼저이니라. 그날 민씨 부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을 며느리로 들여준 분이었습니다. 소원은 그제야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원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은호가 이만큼 컸습니다. 어머님을 닮아 심지가 굳은 아이로요. 문 밖에서는 나주댁이 조용히 예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며느라기와 은호를 부탁하마. 그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나주댁은 지난 5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제야 소인의 소임을 다한 것 같구먼요. 나주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입조렸습니다. 이튿날 세 사람은 다시 산골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5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소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용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다음에 커서 할마마마처럼 강인한 사람이 될래요. 돌아오는 길, 은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소원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은호는 분명 그리 될 것이다. 세월이 다시 여러 해 흘렀습니다. 은호는 훌쩍 자라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집안의 죄명은 끝내 벗겨지지 않았지만 은호는 스스로 학문에 정진하여 자그마한 서당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소원은 해마다 그 무덤을 찾아 정성껏 벌초를 하고 제를 올렸습니다. 나주댁도 여전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은 쇠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형형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황판서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조정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그가 저지른 모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진실을 온전히 밝혀주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더 이상 그 사실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소원은 무덤 앞에서 그렇게 되뇌곤 했습니다. 혼인을 앞둔 어느 날, 은호는 어머니께 조심스레 청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니, 할마마마께서 남기신 서찰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아도 되겠는지요. 소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 서찰을 아들의 손에 건넸습니다. 은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그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줄 하나하나를 곱씹듯 천천히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소원은 차마 방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붉어진 눈으로 방을 나선 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할마마마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이 마음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소원은 그런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호는 25이 되던 해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마음씨 고운 처자를 만나 조촐하게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소원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님, 은호가 이렇게 장성하여 혼인을 하는 모습을 어머님도 보고 계시겠지요. 소원은 하늘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나주댁도 그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애기씨, 이제야 이 늙은이도 마님께 낯을 들 수 있을 것 같구먼요. 은호는 훈장 노릇을 하며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틈틈이 조상들의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할마마마, 저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몇 해 뒤 은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무덤 앞에서 그렇게 고했습니다. 소원은 손자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할머니의 이름 한자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끊어질 뻔했던 이 집안의 핏줄은 다시 이어져 나갔습니다. 나주댁은 그로부터 몇 해를 더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나주댁은 소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애기씨, 이 늙은이는 이제야 마님과의 약속을 다 지킨 것 같구먼요. 고마웠네, 나주댁. 정말 고마웠네. 소원은 나주댁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주댁은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은 나주댁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민씨 부인과 태겸의 무덤 곁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든 소원은 여전히 해마다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왔습니다. 소원은 흰머리가 성성한 얼굴로 무덤 앞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원망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그리움과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리 모질게 대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소원은 무덤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훗날 은호의 손자대에 이르러서도 그 서찰은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낡고 해진 종이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집안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한 번씩 그 서찰을 읽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곤 했습니다. 매정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사람의 속마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법이야. 소원은 생전에 손주들에게 늘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이 집안에 조용히 대물림되었습니다. 세상은 끝내 그 집안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정함으로 가려졌던 진짜 사랑만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그 며느리의 가슴에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매정함으로 가려진 사랑은 그 뿌리가 뽑히기 전까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감동받으신 부분이나 조언하시고 싶으신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